실패는 기분은 나쁘겠지만 성공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유럽 전쟁사를 보면 최강의 군대는 이전 전쟁에서 패한 군대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승자가 안주하는 동안 패배는 패자로 하여금 조직을 정비하고 전략을 혁신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JT 북클럽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정적 생각과 사건은 왜 그렇게 우리 안에 강렬하게 남는 걸까? 부정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훈련을 통해 넘어서자. 지난주 부정성 편향 1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JT 북클럽입니다. 에코리브르 출판, 존 티어니와 로이 F 바우마이스터 지음, 정태연, 신기원 옮김, 인간 심리를 다룬 도서 부정성 편향 리뷰 2부로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에 부정성의 힘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봤다면, 오늘은 4장부터 6장까지 부정성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부정성의 힘을 이용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걸 마다할 사람은 없겠죠. 자, 부정성을 극복하기로 했다면 이제 좀 더 심화 과정을 맛보고 싶어진 우리에게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4장, 부정성의 힘 사용하기, 부제, 건설적 비판. 부정성은 판단력을 왜곡하지만 재치를 날카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부정성의 힘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인들이 성장하는 걸 도와주고 가장 고귀한 동기를 촉진합니다. 이런 부정성의 힘을 사용하려면 먼저 비판의 영향력, 그것이 초래하는 고통과 그것이 주는 이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긍정적인 서평을 참여자들에게 보여주는 실험을 먼저 소개합니다. 엘빈 하터는 그의 첫 번째 소설에서 128쪽에 걸친 통찰력 있는 글을 통해 자신이 매우 재능 있는 젊은 작가임을 증명했다. 단편 소설 더 긴 새벽은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이 작품은 근원적인 것들, 즉 삶, 사랑, 그리고 죽음을 대단히 치열하게 다루고 있으며 작품 전체에 걸쳐 글쓰기에 새로운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 비평이 얼마나 지적으로 들리십니까? 얼마나 호감을 느끼시는지요? 이제 다음 비평을 보겠습니다. 엘빈 하터는 그의 첫 번째 소설에서 128쪽에 걸친 통찰력이 부족한 글을 통해 자신이 매우 재능이 부족한 젊은 작가임을 증명했다. 단편 소설 더 긴 새벽은 미미한 여운을 남긴다. 이 작품은 근원적인 것들, 즉 삶, 사랑, 그리고 죽음을 다루고 있으나 치열함이 지나치게 부족하여 작품 전체에 걸쳐 피해야 할 글쓰기에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들려드린 두 개의 서평 문장 구조와 분석 형태는 같지만 긍정적인 단어를 모두 반대로 바꿈으로써 비평가에 대한 평가는 놀라울 만큼 높아졌습니다. 부정적인 서평을 본 실험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서평을 읽은 참여자들에 비해 비평가의 지적 능력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비판적인 비평가는 친절함, 공정함, 호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문학적 전문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실험을 한 심리학자 테레사 아마빌레는 뉴욕타임스 북 리뷰에 실린 두 편의 비평도 사용해 이 효과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두 글은 같은 비평가가 쓴 것이었지만 아마빌레는 글쓴이 이름을 바꾸어 이를 숨기고 참여자들이 각 비평을 쓴 비평가를 평가하게끔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혹평을 한 비평가가 열광적인 호평을 한 비평가보다 똑똑하게 보였습니다. 아마빌레는 인상을 남기고 싶으면 똑똑하지 못하지만 친절하게 보일 것인지, 아니면 영리하지만 가혹하게 보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비판은 당신을 더 똑똑하게 보이게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건설적 비판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판을 비롯한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다양한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건 제대로 했을 때만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어지는 책의 내용은 나쁜 소식 전하기, 잘못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의 사회학자 더글러스 메이더드가 이 질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 대답이 여러 세기에 걸쳐 민담을 통해 진화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누나가 여행을 떠난 동안 그녀가 살아가는 고양이를 돌봐주던 남동생에 대한 농담에서 한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죠. 일주일 뒤 동생은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나쁜 소식을 간단히 전했습니다. 누나, 고양이가 죽었어. 누나는 매우 충격을 받았으며 그의 성급함을 비난했습니다. 누나는 그가 이 소식을 좀 더 조심스럽게 전해야 했다며 전화를 걸어서 고양이가 지붕에 올라갔는데 안전하게 내려올 방법이 없다고 먼저 말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전화를 끊는 거야, 누나가 설명하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서 고양이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다쳤다고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전화해서 고양이가 죽었다고 말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내가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 남자는 사과했고 누나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그녀는 다시 남자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엄마가 지붕 위에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시게 할 수가 없네. 이 농담은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금씩 전달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가정으로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나쁜 소식을 미루고 싶을까요? 오래전부터 써온 나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라는 말을 검증해 보기 위해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은지 물어본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4분의 3이 넘는 사람들이 나쁜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자 하는 것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이다라는 게 책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칭찬이나 그 외 다른 좋은 소식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뇌는 그것을 단기적인 작업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야 합니다. 좋은 소식 뒤에 나쁜 소식이 오면 이런 과정이 방해를 받죠. 뇌는 새로운 위협에 집중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역행 간섭이란 현상이 일어나 이전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자체가 연구자들 사이에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정말 기억에서 지워진다고 하고 다른 학자들은 여전히 기억 속에 있지만 새로운 부정적 정보와의 경쟁 때문에 인출이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사람들이 나쁜 일이 생기기 직전에 하던 일을 회상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직원이 이전에 받은 모든 칭찬 대신 한두 마디 비판에 사로잡혀 회의실을 나갑니다. 우리가 무언가 고통스러운 말을 전해야 한다면 부정성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십시오. 이어지는 소챕터 나쁜 소식 전하기 옳은 방법. 비판이나 나쁜 소식을 잘 전하려면 먼저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당연한 첫걸음처럼 보여도 이것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비판 샌드위치를 제공해온 관리자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의사들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전문가여야 하지만 그들 중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기본적인 단계를 익히지 못했습니다.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엄청나게 많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의사들이 얘기해야 할 안건을 정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의사들은 아는 것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이끌어가고 환자의 반응을 통제하는 방법을 미리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나 사회학자 더글러스 메이너드는 이러한 대화의 연구를 통해 환자들과 잘 소통하는 의사는 주제를 미리 정하지도 않고 대본을 따르지도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환자에게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의사들은 전화나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직접 만나서 대화했고 그래서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맞춰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자에게 기분이 어떤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할 때가 많았고 지금까지 무엇을 알게 된 것 같으세요?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환자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환자가 수동적으로 의사의 말을 듣는 사람 이상이 될 수 있게 합니다. 나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첫 번째 충동은 자기보호, 즉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소식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환자들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쏴버리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말다툼이라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환자가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을 받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누구보다 먼저 말할 수 있다면 그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좀 더 잘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환자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의사는 환자의 그런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메이너드는 이것을 관점 노출 순서라고 불렀습니다. 이 순서는 의사가 먼저 환자의 관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확인해주고 나쁜 소식의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3단계 과정입니다. 의사는 나쁜 소식을 전해서 미움을 받는 대신 환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 되죠. 물론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관점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환자의 3분의 1은 질문을 되받아치며 의사시잖아요.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환자들은 동등한 존재라는 느낌을 더 받을 수 있고 의사는 환자가 나쁜 소식에 어떻게 대처하고 싶은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한 뒤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입을 다무는 것이죠. 잠깐 멈추는 것은 환자에게는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의사는 그 시간 동안 환자의 반응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나쁜 소식이나 비판을 전하는 데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목적을 고려하라. 그리고 질문하라. 그리고 세 번째, 비판 뒤에는 당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부정성의 힘을 사용하라. 네 번째, 칭찬할 때 그것이 과장되거나 거짓되게 들릴까 걱정하지 마라. 다섯 번째, 창조적인 칭찬을 하라. 몇 마디의 부정적인 말은 칭찬과 섞어서 잘 전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더 강력한 형태의 부정성이 필요하죠. 이렇게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4장의 내용 중에 비판에 면역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등장하는 문장이 눈길을 끄는데요. 저조차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비판에 참 마음 어려워진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듣기 어려워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뀔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정성의 힘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 고민해 보게 되는 챕터였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천국 또는 지옥, 보상 대 처벌. 당신이 자신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개선하려고 하든 비판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피하려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직접적 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과학에서 무척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이자 가장 미심쩍은 관용구 중 하나를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당근이냐, 채찍이냐. 어휘론을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은 이 표현의 기원을 찾아 19세기 중반까지 추적해 갔습니다. 이때 기수가 자신의 말 앞에 당근을 매달아 경주에서 이기는 모습이 유럽과 미국의 만평에 나타났고 채찍질이 아닌 보상에만 반응하는 당나귀 이야기가 인쇄물을 통해 아동 양육에 대한 교훈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근데 정말 누군가 이런 실험을 했을까요? 우리는 켄터키 더비에서 우승한 말 앞에 당근이 매달려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수들은 당나귀와 노새에게 동기를 부여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채찍을 더 선호합니다. 19세기에 설교를 늘어놓던 사람이 노새를 모는 사람들을 직접 봤다면 유혹하는 채소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동안 대포를 실은 수레를 몰던 사람들은 수레 끄는 노새를 친절하게 설득해 진흙 언덕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채찍 다루는 기술은 창조적인 욕설만큼 유명했죠. 노새를 모는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욕하는 것이 직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상급 지휘관들은 이것을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래된 당근과 채찍 이야기에서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로 보여주는 것은 처벌보다 보상의 효과가 더 낫다고 믿고 싶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책은 미국에서 기독교가 가장 유력한 종교로 자리 잡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발전과 쇠퇴에 부정성 효과가 개입돼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초기 미국 기독교의 온화한 메시지를 대신해 어느 순간 부흥 설교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 설교에서는 지옥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악과 지옥의 위협이 없다면 목사들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존재의 이유를 잃을 것이고 직업도 잃게 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실험이 등장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수학 시험을 보게 하면서 컴퓨터가 고장난 걸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실험을 조작한 것으로 참여자들이 부정행위를 하면 실험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실험자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요인으로 성별 또는 성격 검사에서의 점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종교 여부도 중요하지 않았죠.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을 복수하는, 두려운, 벌주는, 화가 난과 같은 형용사로 묘사하면 그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확률이 평균보다 의미 있게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서하는, 위로하는, 사랑해 이런 형식의 형용사로 신을 묘사하면 부정행위를 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로 나온 논문의 제목은 나쁜 신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였습니다. 앞선 실험자는 연구실을 벗어나 수십 개 국가의 범죄율을 비교합니다. 실험자가 67개 나라에서 1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응답해 분석한 결과 살인율은 종교적 믿음에 비해 빈곤율이나 소득 불평등과는 관련성이 더 약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리된 질문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보다는 천국을 믿은 나라에서 살인율이 평균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천상에서의 보상을 약속하는 것은 이들 나라에서 살인자들을 막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초자연적 억제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지옥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살인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부정성의 힘은 적어도 사람들의 폭력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데서만큼은 이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까지 이어집니다. 지옥이 천국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소챕터의 제목은 보상과 처벌. 이 내용은 부모님들이 읽으시면 정말 유익할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동물 실험에 걸쳐 사람에 이르기까지 나쁜 경험으로부터는 학습을 하고 좋은 경험으로부터는 학습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보상과 처벌에 대한 아주 우아한 한 연구에는 어린아이들과 구슬이 등장하는데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웠고 구슬은 그들이 받는 보상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시작할 때 빈병을 받고 올바른 반응을 할 때마다 구슬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구슬이 꽉 찬 병을 받고 실수를 할 때마다 구슬을 하나씩 잃었습니다. 보상과 처벌의 균형은 정확했기 때문에 두 아이가 같은 비율로 학습한다면 어떤 병으로 시작했는지는 상관없이 정확하게 같은 개수의 구슬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학습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수에 대한 처벌을 받은 아이들은 훨씬 빨리 배웠고 그래서 그들은 끝날 때 보상을 통해 배운 아이들보다 구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패는 기분은 나쁘겠지만 성공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유럽 전쟁사를 보면 최강의 군대는 이전 전쟁에서 패한 군대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승자가 안주하는 동안 패배는 패자로 하여금 조직을 정비하고 전략을 혁신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만 처벌은 세상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변화를 일으키도록 합니다. 실패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 저는 이 내용이 비단 부모가 돼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명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잃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내가 가진 걸 잘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또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을 더 잘 채울 수 있는 능력도 발현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5장에서는 우리네 교육 시스템에 대한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부분들을 짚고 있고요. 처벌이 보상보다 더 강력하게 학생들을
깨우고 세워준다라는 내용을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벌을 생각하면 체벌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지만 올바른 처벌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더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죠. 학생들은 누군가 그들의 실수를 지적해주지 않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처벌보다 더 강력하게 교훈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빅토리아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타가 더 이상 일반적인 훈육 방법이 아니라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당근을 줄이고 채찍을 더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습 과정이 보상 위주로 이루어지면 아마 모두가 즐겁겠지만 배움은 더 느리게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아이들은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녀들이 식당에서 예의를 지키기를 바란다면 아이가 생떼를 부릴 때마다 벌을 주는 것이 예의 바르게 행동할 때마다 무언가를 주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을 것입니다. 후식을 주지 않거나 잠시 혼자 있게 하는 것이 상을 주는 것보다 영향력이 더 오래 갈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A 학점당 주는 용돈같이 보상을 주는 것은 좋으나 학점이 떨어지는 경우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을 깎기도 해야 합니다. 책은 처벌의 이점 중 하나를 설명합니다. 처벌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상은 계속해서 주어야 하지만 처벌은 단지 위험만으로도 영향력을 지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빠른 길은 부정성 효과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지는 6장의 제목은 경영학 개론, 네, 우리 중에는 썩은 사과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부정성이 친밀한 관계에서 매우 전염성이 강할 수 있는 것처럼 더 큰 집단에도 아무도 모르게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팀을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도 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동행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우리 삶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에 있어서 한 사람의 부정적 효과가 그 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이 6장은 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제조회사 직원들의 성격 연구 내용입니다. 연구자들은 작업 팀원들을 대상으로 빅5의 핵심 요소인 성실성, 우호성, 신경성을 측정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자들은 팀원들이 얼마나 잘 소통하고 갈등을 피하는지, 서로를 좋아하는지, 작업을 공평하게 분담하는지 등 각 팀의 수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팀의 평균적인 성격 점수를 통해 수행을 잘 예측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했습니다. 평균은 모두의 강점과 약점을 포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팀의 기능을 가장 잘 예측하게 해주는 편의는 그 팀에서 가장 나쁜 사람의 점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명의 게으르고 비우호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전체 팀의 일을 망칠 수 있었으며 팀에 특히 좋은 구성원 한 명이 있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즉, 스타는 실패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앞선 빅5라고 표현한 것 중에 성실성, 우호성, 신경성 외에 개방성, 외향성 이 두 가지가 더 등장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부르는 빅5는 성격 차원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건 수많은 성격 특질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엄밀하게 분석해 얻은 통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썩은 사과 실험이 등장합니다. 세 그룹에 각자 다른 유형의 썩은 사과를 연기하는 배우를 투입하는 겁니다. 먼저 무법자 유형입니다. 과학 문헌에 나타나는 공식 이름은 관계적 일탈자지만 연구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썩은 사과를 무법자로 번역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동료를 놀림, 모욕, 불쾌한 장난, 저주, 거친 농담,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무례를 범하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무법자 연기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장난하세요? 또는 전에 경영학과 수업 들어보신 거 맞아요? 와 같은 질문으로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 무임승차자 유형. 이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몫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수행한 일이 적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연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더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집단의 불협화음을 만드는데 다른 팀원들이 자기 목 이상을 한 것에 화를 내면서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험에서 무임승차자를 연기한 배우는 팀과 함께 일하는 대신 책상에 발을 올리고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울한 방관자 유형. 이들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개인은 나쁜 느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험에서 이 역할을 한 배우는 방관자 역할에 감정이입하기 위해 기르는 고양이가 방금 죽었다고 상상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동안 그는 맥을 놓고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집단에 빠르게 영향을 미쳤죠. 사람들에게 화가 난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화나게 만들 수 있었으며 부정적 정서는 긍정적 정서보다 오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팀은 일에 의욕적이거나 적어도 적대적이지 않을 때 수행을 더 잘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계속해서 침울하고 비관적이고 불안하고 화가 나 있으면 길을 유지하기 쉽지 않죠. 수많은 연구에서 우울한 사람과 소통한 사람은 나중에 나쁜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썩은 사과의 영향력은 세 가지 형태 실험 모두에서 분명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무임승차자나 무법자 유형이 섞인 팀은 썩은 사과가 없는 팀에 비해 35% 더 나쁜 성과를 냈습니다. 우울한 방관자 유형은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다른 팀원의 의욕을 깎아먹었고 정서적으로 기분을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썩은 사과의 세 가지 유형 모두 팀의 행동에 충격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중에는 무법자 유형이 가장 큰 고통을 초래합니다. 다른 유형은 팀의 일을 지연시키거나 사람들의 기분을 가라앉히지만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사람은 동료들이 상처받고 분노하게 만들 수 있는데 팀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말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말은 사회적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하는 것으로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최근에야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아주 뿌리 깊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책은 생존 본능, 소속감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끄는 각 개인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부당한다고 느끼면 복수를 하기 위해 뭉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혼자 있는 외톨이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복수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욕망은 고대부터 내려온 또 다른 본능, 즉 공동의 적에 대한 부족의 연대로 증폭됩니다. 한 명의 썩은 사과는 동료들을 망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서로 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사업을 하시죠. 기업체를 이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원을 뽑아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한 개인을 썩은 사과로 분류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 조직에 어울리는 인재를 찾는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좋은 인재, 즉 집단에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을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은 또 크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6장에 등장하는 썩은 사과 이야기는 이 부정성 편향이 한 개인으로 응축돼 있을 때 그 집단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 집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고 있어 또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되든지 혹은 기업체의 오너가 되든지 이 부정성의 힘을 이해한다는 것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근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부정성 편향 리뷰 2부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3부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JT 북클럽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방송 업로드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